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요일별 코너죠. 영화 속 실화 이야기 통해서 사회와 세계 조명해보는 최광희의 영실이 시간입니다. 최광희 영화평론가 오늘 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선정해서 오신 영화 찰리 윌슨의 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찰리 윌슨의 전쟁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도 당연히 영실이라는 코너인 만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예, 영화 제목에 등장하는 찰리 윌슨은 실존했던 미국의 하원 의원입니다. 예, 민주당 소속의 하원이었고요. 이분은 그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뭔가 대대적인 활약을 펼쳤던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이 찰리 윌슨이라고 하는 하원이 보면은 마약, 집단 혼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는 예. 방탕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그것도 실화입니까? 예, 실화니까 그렇게 그랬던, 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톰 행크스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요. 찰리 윌슨은 지난 2010년에 77세를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예. 이 영화가 나온 게 2008년이니까 생전에 나왔던 작품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이런 영화를 찍을 때 찰리 윌슨이라고 하는 실명을 쓰지도 못했거니와 만약에 썼다면은 바로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왔을 겁니다. 뭐 근데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네, 이런 거 하고요. 상영금지 예. 가처분 신청, 뭐 개봉금지 뭐 이렇게 해서 다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 부러운 건 뭐냐면요, 아주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나 그 영화나 미디어가 다루는 인물이 공적인 인물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다소 거칠거나 혹은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맥락적으로 그것이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명한 게 그 미국의 1960년대에 나온 그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미국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요, 공무원에 대한 언론의 비판,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인격권 침해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려면 예. 그걸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요, 공무원이 입증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데서 언론에 이런 보도에 의해서 내가 이런 명예가 훼손이 됐다라는 그 입증 책임이 바로 그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판결에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다소 거칠고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거의 무한대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에 맞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우리 헌법이라는 건 미국의 미국이죠. 헌법이죠. 네, 미국 헌법, 수정헌법을 말하는 거죠. 수정헌법 제1조가 바로 언론 표현의 자유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물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뭐 부작용 혹은 지나친 언론의 상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그 사람들 같은 영화 나왔을 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실명도 못 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서거 당시에 그 뭐죠, 장례식 장면을 영화 첫 도입부에 썼다는 이유로 예. 그 아들이 박지만 씨가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지워라라고 판결이 나와가지고 무지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검은색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임성수 감독이 나름대로 그 판결에 항의하는 방식으로 그 장면을 삭제하지 않고 그냥 무지 처리,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그냥 계속 나가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어떤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는 1979년 11.6 사태의 그날 밤의 상황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거기서 단 한 번도 박정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다카키 없죠? 마사오도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예. 그리고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1,000만 명 이상 동원한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누가 보더라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나한데
노무현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참 눈 가리고 아웅인 게 이게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좀 씁쓸함을 안겨주는 대목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점점 가식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이 안 되면은 가식적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인 문화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찰리 윌슨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약간 열받아가지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네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소위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표현의 자유를 싫어하시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그러시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정작 본인들은 또 자유롭게 표현하더라고요. 가스통으로 표현을 하시죠. 예. 네, 아니면 큰 확성기로 표현을 하신다든가 뭐 하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 다른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보장을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데 그것을 막은 상태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이 말이 됩니까? 이건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 찰리 윌슨의 전쟁이란 그 영화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독은 마이크 니콜스고요. 이 영화의 각본가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 찰리 윌슨의 전쟁의 각본을 쓴 사람이 아론 소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론 소킨이 그 공화당 부시 행정부 시절에 민주당 대통령을 이렇게 내세운 웨스트 윙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드라마였죠. 그 드라마의 각본을 썼던 분이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이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마크 주커버그의 일대기를 담은 소셜 네트워크의 각본도 바로 이 아론 소킨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또 끌고 있는 미국 드라마죠. 뉴스룸. 예, 언론이라는 것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형을 보여주는 그 뉴스룸이라는 작품의 각본을 쓴 사람이 또 아론 소킨입니다. 네, 그만큼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각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뉴스룸이라는 영화의 그 아주 인상적인 한 대목을 좀 뭐 영화와는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거기에 이제 그런 그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여성 하원 의원이 저격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됐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주인공들 뉴스룸에서 일하고 있는 그 방송국 직원들이 사망 소식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그 상황에서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네. 봤는데 네. 어디서 봤는지 아시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보셨습니까? 유튜브에 뉴스 K에 나온. 아, 예. 아, 그렇군요. 맞죠? 네. 그 장면이. 네. 예. 그 장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뭐 보신 대로 사망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CNN에서 사망으로 나왔다. CNBC에서 사망으로 나왔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위에 이제 데스크들이 사망 소식 빨리 내라라고 막 윽박 지르는데 끝내 PD는 그걸 거부하죠.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앵커가 PD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 너 얘기를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망 선고는 뉴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앵커가 그 사망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직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아직 사망하지 않고 지금 수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정확한 보도, 확인을 한 상태에서의 보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 뉴스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한 대목이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아론 소킨이 각본을 쓴 그 웨스트윙이라고 하는 작품에도 그 마틴 씬이 연기한 그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이상향적인 미국 대통령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예.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인데 아이러니하죠. 공화당 정부 시절에 민주당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게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은 어떠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참모들이요.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요. 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그 반대파의 의원들을 설득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그 묘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는 좀 지나치게 미국의 어떤 정치 세력을 미화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아론소키는 그걸 통해서 미국의 어떤 그 이상적인 어떤 정치 세력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영화로 돌아와서 찰리 윌슨의 전쟁은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그 시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미국은 카터 대통령 집권기였죠. 근데 카터 대통령은 당시 그 냉전이 한창 중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소 간의 그 지금 사이가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그 긴장이 좀 첨예한데 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또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의 주인공인 찰리 윌슨 하원 의원이 보기에 너무 미국이 지금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태도가 분명하지 못하고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반군 즉 그 소련 침공에 저항하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반군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제 굴립니다. 때마침 그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나오는 조앤 헤링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줄리아 로버츠가 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또 가끔 찰리 윌슨하고 자요 또. 근데 어찌됐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조앤 헤링이 또 굉장히 유명한 로비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조앤 헤링하고 같이 그 짝패가 돼가지고 예. 미국의 어떤 의원들을 이제 설득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해주는 그 법안. 근데 이게 그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미국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반군에 지금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요거를 살짝 비밀리에 이렇게 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승인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CIA하고 같이 합작을 한 상태에서. 근데 그 미국 무기를 대주면요 문제가 또 되니까 외교적인 문제를 비화될 수도 있으니까는 머리를 써요. 소련제 무기를 구입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만 되는 거군요. 네네. 예. 소련제 무기를 갖다 살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반군의 소련제 무기를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몰래. 그리고 나서 웃긴 건 뭐냐면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면 이제 재건 비용이라는 게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예산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두 얼굴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련제 무기를 사서 지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재건을 하고 그 나라를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의 아이러니, 역사적 아이러니는 바로 그때 당시에 미군이 지원한 그 소련제 무기로 그 소련군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탈레반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또 적이 되죠. 네, 적이 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의 적이 된 많은 중동의 세력들이 한때는 미국의 동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국익에 따라서는 어쩔 때는 동지가 됐다가 어쩔 때는 친구가 됐다가 하는 그런 어떤 국가주의의 어떤 두 얼굴 이런 것들을 이 찰리 윌슨의 전쟁이 아주 상징적으로 또는 역설적으로 흥미롭게 잘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뭐 이란도 그랬고요. 네. 또 파키스탄 역시 네. 그랬고요. 뭐 제 짐작에는 특별히 이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네, 네, 좀 즈음해서 네, 이 영화를 좀 보면서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 네. 지켜보는 것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네. 해서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아니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까지는 생각 미처 생각은 못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프간 반군에게 소련제 무기를 사주기 위해서 찰리 윌슨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아프간 난민들이 팔다리가 막 잘려서 신음하는 그런 참경을 미국 하원의원한테 딱 보여줍니다. 예. 보여주고 우리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이걸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한 국가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게 국익을 위한 거,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계산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건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인권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휴머니즘적인 가면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 찰리 윌슨의 전쟁은 그런 휴머니즘의 가면을 쓰는 국가주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북한 인권법 네.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역시 그 맥락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 뭐 사실 우리나라는 인권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나라 있습니까? 그런 나라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네 인권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서 운운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게 타당하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북한 인권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북한 인권을 부르짖는 그 이면의 어떤 맥락 이것은 찰리 윌슨의 전쟁이 보여주고 있는 즉 국가주의를 가리기 위한 국가 이권을 가리기 위한 어떤 휴머니즘의 그 가면이라든가 예. 이런 것과 다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권이라는 명분에 가려져 있는 그 국가주의 네네. 이 부분을 이 찰리 윌슨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